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덥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세트장은 시원한데 밖에는 무척 뜨거운데. 넥타이를 풀다가 이번에는 수트까지 다 벗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에. 다음엔 뭐 벗죠? 지금까지는 위에서만 다 벗었는데. 네? 아래에서 양말을 벗고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뭐 우리가 쿨비즈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의가 아니어서 뭐 오늘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아, 다음에는 참 이종익 기자 못 나온다면서요? 아, 네. 해외여행이 계획돼서 다음에는 출연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어디로 가요? 네, 중국으로 갑니다. 그럼 여름 휴가를?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그 이종익 기자가 다음에 녹화 날에 외국에 있는 기간이라고 해서 이참에 아주 분위기 쇄신을 하려고 네. 저희가 새로운 얼굴을 뉴페이스를 모시고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이구, 근데 영원히 못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대하십시오. 2년 전 출범한 민선 6기가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 자치단체장마다 전반기 성과를 부각하면서 뜨거운 홍보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선 6기 전반기를 좀 더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민선 6기,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입니다. 노래하신 건가요? 음이 노래음 아니에요? 랩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이게 음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몇 번 이렇게 불러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한번 해보세요. 나를 돌아봐 그대 나를.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기자 한번 해보세요. 아, 저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민선 6기 전반기 2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상당수 중앙부처가 현재 이전을 한 상태고요.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도 언젠가 올 수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제 화장품 복합단지, 그러니까 제조, 원료 제작, 체험, 쇼핑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그게 수건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첫 번째 자랑거리로 꼽을 줄은 몰랐는데. 응급 의료 환자를 천안으로 보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도 좀 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오늘 그 민선 6기 전반기 2년을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종시부터 합시다. 뭐 그래도 특별자치시, 광역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세종시 출범, 그러니까 2012년 출범할 당시 인구만 보면 그 11만 5천 명에서 지금 현재 23만 명을 넘어섰고. 2배가 넘었죠. 네, 2030년에는 50만 이상의 도시가 대도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재정 규모도 비교한다고 하면 1년 예산이 3천억 원에 불과했는데 그 지금은 1조 원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출범 당시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지 않나. 몇 년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그 행정적 지위도 남다른데요. 상당수 중앙부처가 현재 이전을 한 상태고요.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도 언젠가 올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국회 분원 부지는 이전 부지는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 목소리도 지역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분은 세종시가 출입처는 아니죠? 예, 저는 출입처는 아니고요. 그 세종에 주재하시고 있는 저희 회사 국장으로부터 뭐 세종 출입해 볼 생각은 없느냐라는 그냥 장난 섞인 제안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왜요? 천안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글쎄요, 세종에서도 한번 해보라는 소리겠죠.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2009년도였죠. 연기군 시절. 그때부터 이제 세종시 출범할 때까지 2009년부터 10년 하반기 그때까지 제가 연기군 출입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찌됐든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에 특화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가시스템개혁분과 정치행정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뭐 이렇게 길어요, 근데? 예, 뭐 통칭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당시에 세종시를 설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 뭐 세종시 관련 업무를 계속 추진을 했고 결국엔 세종시장으로 당선되기까지 했고요. 이후에는 뭐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을 매주 만나고 있는 그 스킨십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남도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브리핑은 열리고 있는데 일선 시군까지 오는 건 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자주 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만남을 갖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충남도는 도지사가 브리핑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시국장들이 주로 시국장. 하고. 근데 이춘희 시장은 매주
목요일 오전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꾸준히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뭐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전북 고창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세종시는 아마 그냥 고향 이상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는. 이춘희 시장에게는. 맞습니다. 본인이 뭐 그 건설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에 계속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각 시장들께 민선 6기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가장 잘했던 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춘희 시장이 생각하는 민선 6기 전반기에 가장 잘했던 점 어떤 점을 꼽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 부처 3단계 이전이 완료돼서 명실공히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으로 우뚝 선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또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가 확정된 것 역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뭐 역시 그 세종시 최대 현안 뭐 이춘희 시장 말에서 듣다시피 행복도시 정상 건설 이게 뭐 최대 현안이죠. 네, 그렇죠. 그 지금 현재 중앙행정기관이 40개,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이 15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타 공공기관 4개가 이전에 완료했고요. 네. 여기에 또 지금 32개 지자체가 그 세종사무소, 세종시 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답니다. 이 연락사무소라고 하면은 그 중앙부처 상대로 이제 각종 뭐 국비와 국책사업 유치 이런 추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과거에는 세종시 생기기 전에는 서울 사무소들을 많이 그렇죠. 개설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전국 서울 사무소 연합회 뭐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전서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세종시로 상당히 좀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행복도시 내에 그 유럽의 명문대 입주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일랜드의 그 명문대학인 트리니티 대학 이게 아시아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겠다 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했고 여기에 이제 체코 브루논도 국립예술대학도 공동 캠퍼스를 입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행복도시 내 입주를 하기 위해서 MOU라든지 아니면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대학이 현재 8개 이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전이 늦어져서 좀 논란이 됐었던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도 지금 이전을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국민안전처는 상황실 등을 8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이춘희 시장이 꼽은 게 지난해 연말에 발표가 됐는데 서울 세종 간 세종 서울 간 제2경부고속도로죠. 네, 그렇죠. 확정 소식 뭐 이것도 역시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 이동 시간만 해도 서울에서 세종시간까지 보통 이제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단축될 수 있다고. 이에 따른 경제 효과만 한 11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6조 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 개통은 2025년이고요.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뭐 세종까지 서울에서 그렇죠. 구리에서 세종까지는 네. 그 구간이 늘 상습 정체 구간인데 경부고속도로가 그렇죠. 그 뭐 지금 있는 경부고속도로도 상당히 좀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네네. 뭐 세종에 해당하는 것은 그 2단계 사업이거든요. 아산에서 세종 사업이고 이제 또 다만 바라는 것은 이 2단계 사업 시기가 좀 앞당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에 당초에 2025년 예, 2022년 시작해서 2025년 네. 이것을 2018년 시작해서 2022년에 완공하는 지금 시기를 앞당기는 과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안성까지, 2단계가 안성에서 세종까지인데 네. 2단계도 1단계랑 같이 시작해서 같이 2022년에 완공하자. 뭐 이런 움직임인 거죠. 네, 근데 뭐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지금 일단 앞당기는 게 과제인데 통과 노선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안 같은 경우는 2개 노선이 있는데 그 국토부가 제안한 노선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노선 2가지 노선에 대해서는 모두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우려가 있어서 네.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또 과제로 남기는 해요. 물론 뭐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지만 정부에서 노선 결정하면서 한번 숙고를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아쉬운 점 한번 들어보죠.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수정안 파동 때문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업들이 지연돼서 우리 시민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생활 기반 시설들의 설치가 아무래도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뭐 아쉬운 점도 결국에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건데 사실 뭐 국책 사업이기는 한데요. 본인이 가장 잘한 점도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된 것을 자랑거리로 꼽는다면 행복도시 건설이 조금 지연되거나 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본인의 과오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연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청와대라든지 이제 국회, 정부 차원에 대해서도 그 본인이 설득하는 것도 시장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용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는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자족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시설, 광역도로 등 이런 그 도시 기능은 여전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수치상으로 따지면 행복도시건설 뭐 특별 회계가 총 8조 5천억이었는데요. 이게 2015년까지 총 당초 70%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52%에 불과했고요. LH 부담분도 14조 원이었어요. 이 14조 원을 2015년까지 78%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실제 사용한 금액은 61%에 불과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정부 부처가 뭐 3단계라고도 하고 민사혁신처하고 국민안전처 포함해서 4단계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부 부처 다 이전을 했고 일부 뭐 행자부하고 미래부 뭐 이런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뭐 인구도 계획대로 빨리 늘고 있고 하기는 한데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원래 계획대로는 안 가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죠, 지금. 덜거덕 되고 있는 거죠.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은 원안 플러스 알파를 그렇죠.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수치상으로 따지면 원안 마이너스 알파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춘희 시장도 좀 자세를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행복도시 이전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를 바라보는 경향이 좀 높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서울에 우리나라 청와대가 있고 저기 국회가 있다 손 치지만 서울시 자체 행정과 정책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세종시만의 색깔을 가진 정책과 그렇죠. 이슈가 좀 필요하고 그의 부수적인 게 행복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행복도시 건설 예산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토지 일단 뭐 땅부터 다 사야 되니까요. 그리고 건물 짓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세종시와 행복도시 건설청 그 행정기능이 좀 이원화되어 있는데 행복도시 건설청에 자치행정 기능도 일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 자치행정 기능을 세종시로 좀 이관을 그렇죠. 하면서 건설청보다는 세종시의 이 행정 기능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정보 의존도를 떠나서 세종시 자체만의 색깔을 가지고 자체 뭐 기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남은 2년 또 그 이후가 이춘희 시장에게 주어진 더 큰 과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구보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 얘기를 해볼 텐데 뭐 영상 보기 전에 지난주에 이 두 분 다 자랑거리가 하나씩 생기긴 했죠. 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그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그 공약 이행, 그 정보 공개 결과를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천안하고 아산 모두 SA 그 최고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기초시 가운데서는 총 14곳이 선정이 됐고요.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 논산 세 곳만 선정이 됐습니다. 모두 SA 최우수 등급이었습니다. 이 최우수 등급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민선 6기 선거 공약 이행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이행 실적을 잘했냐 이런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약 실천 그리고 그 내용 등을 지역 유권자에게 얼마나 공개를 잘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같은 평가 결과는 사실상 그 자치단체장들이 그 선거 공약을 대하면서 어떻게 유권자에게 알렸느냐 이런 걸 평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한번 발표가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최우수다, 우리가 최우수, 최우수는 최상급의 표현이라 하나여야 되는데 뭐 수십 군데가 다 최우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긴 했는데 이 SA 최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4개인가요? 시, 군, 구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군, 자치구까지. 그러면 50여 개가 스페셜 A입니다. SA고 전국 기초시 군하고 자치구는 빼고 시 가운데에서는 14개가 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충남에서는 시군구를 합쳐서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이 세 곳만 최우수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리하고 가시는데? 자, 외부의 평가와는 별개로 마찬가지로
이 두 시장이 먼저 천안시부터 이제 보죠. 천안시장이 스스로 평가하는 전반기에 가장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 뭐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민선 6기의 대표적인 그 성과로서 꼽자면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LG 생활건강 퓨처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가시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착공해서 2019년부터 화장품 생산을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청와대에서도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안건으로 보고돼서 고속도로에서 산업단지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연결도로를 건설하고 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지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탄력을 더 받고 있습니다. 본격 가동하면은 상시 고용 인력이 1,800명, 또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원 이상, 고용 유발 효과는 6천여 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아주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순위 자랑거리 예상했습니까? 저 얘기가 나올 줄? 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 사업은 그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 프로젝트 안건으로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제 화장품 복합단지, 그러니까 제조, 원료 재배, 체험, 쇼핑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천안시에서는 이게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조금 전혀 예상 못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실 씨를 뿌린 사람을 굳이 따지자면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요? 제가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제가 쓴 기사인데요. 그 2012년 10월 30일자예요. 네. 2012년 10월 30일자 리드가 어떻게 되냐면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과 구룡동 일원에 조성된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전환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네. 이게 리드였고요. 이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지금의 LG 퓨처 산단 그 부지를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시는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일반 산단 전환에 있어 LG 생활건강의 민간 참여를 유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이렇게 취재를 했었던 거죠. 이미 천안시는 2012년부터 접촉을 시작을 했었던 거죠. 이때는 성매용 전 천안시장 민선 5기였었고요. 구본영 시장이 취임하고 2014년 12월 16일 날 결국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씨를 뿌렸고 거기에 대한 결실을 이제 가꾸고 이룬 거는 구본영 시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이거를 1순위로 꼽은 게 다소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다만 잘 가꾸고 결실을 맺은 것도 성과니까요. 예, 다만 그만큼 기대 효과가 큰 게 분명하고 네. 구본영 시장이 거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게 증명된 게 아닌가 네. 싶은. 그 최근에 동향을 본다고 하면 천안시가 중국의 3개 회사,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2개 회사가 있는데 2개 회사가 화장품 관련 업체입니다. 네. 이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LG에서 조성하는 것도 역시 화장품 산업과 관광을 메카로 한 어떤 융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현재 천안에는 기존에 이제 코리아나 공장도 본사가 여기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천안은 그야말로 화장품의 어떤 수출 전진 기지이자 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동의하고요. 작년에 LG 생활건강 면세점 연 매출을 좀 뽑아봤더니요. 2015년 말까지 6,367억 원을 수입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건 전년 대비 무려 11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뷰티 산업이. 예. 그 성장의 중심이 천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LG 퓨처 산단은 제 생각에는 정말 큰 천안으로서는 선물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준비해야 돼요. 어떤 천안이. 이게 뷰티 산업, 방금 융복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그 LG 퓨처 산단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요. 네. 천안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것이고 천안시뿐만 아니라 민간, 관광업계, 음식업계, 숙박업계 모든 이 집합체들을 만들어서 네. 이 거대한 이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맛있게 요리할까라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저 후반기 구본영 시장의 또 숙제를 유차임 기자가 고민하고 있겠지만 또 한번 다시 상기시켜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으로 아쉬운 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 구제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 및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구제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구제액 때문에 농가들이 소중히 키워왔던 가축들을 뼈아픈 심정으로 땅에 묻어있던 심정,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그 구제액 재발 방지로 해서 선진화된 그러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시스템을 좀 바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 구제역이 뭐 구시장 취임 이후에 해마다 계속 발생을 했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올해 같은 경우 2월 17일이었죠. 네. 뭐 30여 마리의 그 돼지의 발급이 탈락되고 사료 섭취 감소된다 이런 신고가 네. 들어왔는데 구제역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당시에 2,188마리의 돼지가 다 매물 처리가 됐죠. 네. 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죠, 다행히. 그렇죠. 2010년도에 춘남을 강타했을 때 그 시작점이 바로 천안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겨울부터 그러니까 다음 봄까지 무려 4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46만 마리의 소와 돼지들이 그때 다 매물 처리됐었죠. 예전에 2010년에 10년도. 10년요? 네. 저 2015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4월까지 심지어 한우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한우 농가에서도 발생을 했었죠. 그 4월까지 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구분형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구제역이 좀 악몽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천안뿐만이 아니고 아산, 좀 이따 아산 얘기하겠습니다만 아산도 구제역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던. 근데 뭐 제일 아쉬운 점, 지난 2년을 돌아봤을 때 제일 아쉬운 점이라고 구제역을 꼽았는데 사실은 살짝 마사지가 들어갔죠. 네? 그렇죠. 이제 이 AI 구제역 이게 마치 때 되면 찾아오는 감기처럼 우리 인류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게 또 감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구본형 시장이 좀 아쉬운 점으로 꼽은 것 또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아쉽고, 근데 시에서는 잘 예방하고 잘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좀 한 것 같아요. 다음은 아산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귀왕 시장이 꼽은 민선 6기 전반기의 첫 번째 자랑거리 보여주시죠. 그간 그 의료기관도 부족했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응급시설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응급 환자라든지 휴일날 응급 환자들이 모두 천안 지역으로만 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충무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충청남 도로부터 받게 되고 응급의료센터는 지정된 의사, 시설 이런 것들이 규정대로 마련되고 운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응급 환자들이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기도 하고 성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진짜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느껴져요. 그게 수건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도 첫 번째 자랑거리로 꼽을지는 몰랐는데요. 저 화면 보니까 그만큼 절실함이 느껴진 것 같고 아마 아산시 입장에서는 그 응급의료 환자를 천안으로 보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자존심도 좀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무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이 된 부분에 있어서 복귀왕 시장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산 충무병원입니다. 천안에도 충무병원이 있었잖아요. 예. 아산 충무병원. 근데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승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동전에는 지역 응급의료 기관.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응급의료기관인 곳에서는 담당 의사를 한 명 둘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연간 응급의학 전문의예요. 전문의를 한 명 둘 수 있고요. 전년도 내원 환자가 10,000명 이상일 때는 2명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5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더야 합니다. 예. 반면에 응급의료센터는 간호사의 경우 10명을 둬야 되고요. 응급의학 전문의는 총 4명을 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지금 아산충무병원은 의사 같은 경우는 6명, 간호사 같은 경우는 12명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초음파 검사기나 CT 촬영기, 산부인과 전문 진찰대 등등 반드시 갖춰야 할
의료 기구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 기관일 때는 뭐 응급의학 전문의가 1명, 2명 이러니까 뭐 야간이나 휴일이나 이럴 때는 응급 불가능하죠. 진료가 좀 불가능할 테고 그 뭐 최소 몇 명? 4명 이상 센터는 예. 응급의학 전문의 4명 이상 두니까 휴일이나 야간에도 응급 진료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중증 응급 환자도 치료가 가능한 뭐 그래서 지역 주민들 보건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했어요. 네,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번에 아산에서 이제 승격을 할 수 있던 데는 그 아산시의 노력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됩니다. 네. 이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의료기관이 있는데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뭐 이제 시장 군수는 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아산 같은 경우는 좀 이 응급센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았어요.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인구 50만 명당 한 개소가 들어섭니다. 충남의 경우는 응급의료센터가 법에 지정한 게 한 5개밖에 안 되는데 벌써 초과 6개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됨으로써 7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인근의 천안 같은 경우는 권역별 의료센터, 당국대병원이 권역별 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충남에서 여기, 유일하죠. 예, 여기에 또 이제 그 세 곳이 그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인접한 지점에서 다시 또 응급의료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상당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수라든지 이런 여건은 천안에 이미 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3개나 있어서 인근 아산에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복경 아산시장을 비롯한 아산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국에는 승격을 받아냈다. 이것이 성과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법 개정까지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 지금 인구 편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대비해서 충남 같은 경우에는 뭐 5개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것인데 지금 같은 인구 편차, 다시 얘기해서 천안, 아산이 절대적인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에서 천안, 아산에만 설치했다고 해서 나머지 곳에 센터, 의료센터가, 응급의료센터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굳이 5개 법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좀 이걸 탄력적으로 법 적용을 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크게 눈에 보이는 아쉬움이 우리 현충사 넘어가는 길에 충무교 있지 않습니까? 충무교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민선 5기 때부터.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거의 그 성과를 낼 정도까지 다가갔었는데 번번이 그 기재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었는데 남은 2년 동안 반드시 그 충무교 증가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도시가 커져가고 있는데 커져가는 만큼 학교 시설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학교 시설들이 교육부에서 굉장히 신설학교 허가를 내주는데 인색해요. 그래가지고 도시 개발의 속도와 학교 증설의 속도가 맞지 않는, 이로 인해서 우리 그 도시 성장 속도가 늦어지는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이기도 하고 우리 아산으로 보면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바로 잡아줘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무교 확장 사업은 복경시장한테는 마음의 짐이죠. 그렇죠. 그 충무교 확장 사업은 그 길이가 300m 충무교 네. 다리도 있고 그 현재 지금 그 4차로 돼 있는 부분 그 교차를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09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실시 설계까지 나왔지만 그게 지금까지 이어서 번번이 무산되면서 몇 년, 지금 6년, 7년 가까이를 무산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2012년, 13년도에는 그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건의를 하고 해서 국토부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최근에 그 국토부를 통과하고도 기재부에서 그 못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무산이 됐습니다. 네. 기획재정부에서 반영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국도 관련 사업에 있어서 동지역, 여기서 얘기하는 동은 읍면동에서 동지역은 국도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유인데요. 반면에 아산시는 뭐 전주시의 이제 예외 뭐 적용 사례를 들면서 50%를 부담해 달라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후반기에 계속해서 숙제로 가져갈 내용인 것 같고 학교 신설 문제는 뭐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 학생 취약 연령 그 학생 수가 줄으니까 사실은 교실이 남아돈다. 근데 뭐 신도시에는 인구
그 학교 수요가 교육 수요가 계속 생기니까 여긴 계속 지면 구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계속 텅텅 비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신설은 안 해주고 교육부에서 이전 재배치를 하거나 뭐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게 지방행정을 하는 자치단체장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천안, 아산, 세종, 천안, 아산 세 시장을 통해서 민선 6기 전반기 2년 동안 가장 잘한 점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 들어봤는데요. 이 밖에 두 분이 기억나는 공과 과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천안 아산의 경우에는 그 행정협의회, 상생 행정협의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들어보면 이제 물밑 작업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제안하면 네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게 이제 서로 오케이 사인이 났을 때만 그 협의회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는 네.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너무 이렇게 통과 의례를 너무 사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냥 직접적으로 좀 다이렉트로 날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좀 싸우고 이런 근데 뭐 행정협의회가 됐으면 그렇다고 뭐 예. 양시장들이 뭐 행정협의회 하자고 모여서 거기서 토론하면 쉽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실무협의회 열어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한 뒤에 안건을 올리는 게 맞긴 근데 그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진짜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그러니까 천안아산 행정협의회가 이제 여러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두 시장의 성과이기도 하거니와 또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은 제대로 손을 못 대고 있어서 또 아쉬운 점으로 네. 양면이 다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 아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대중교통 모델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중교통 체계 이것도 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나왔고 또 터미널 복합 신축 이 문제도 신축한 것도 상당히 그 복경 시장에 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천안시 같은 경우는 뭐 학교급식 지원센터 확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보다도 이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그 천안시 삼거리 대표적인 그 공원인 삼거리 공원의 어떤 랜드마커가 있는데 이걸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유 기자님 저기 아까 스튜디오 시원하다고 하시더니 그러게요. 코 밑에 혼자 땀 나시고 땀방울이 송골송골 지금 맺혔어요. 아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닦고 하세요, 닦고. 신일 문학론의 저자인 고 임종국 선생의 조형물이 천안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그는 만년에 천안시 삼룡동과 구성동 등에 응거하면서 필생의 과업인 친일파총서 편찬에 몰두하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89년 지병으로 타계했습니다. 조형물이 들어설 장소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친일 청산의 마지막 투혼을 불살랐던 임종국 선생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종익 기자가 임종국 선생의 일대기 간략하게 뭐 설명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임종국 선생이 누군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제야 문학 평론가로 그 활동 시작해 문단에 등단을 했고요. 그 문인 자료를 모으던 중에 그 대한민국의 그 유명 문인들이 일제 강점기 동안 그 친일글을 다수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오랜 기간 자료를 모아 친일파 연구의 효시가 된 그 친일 문화론이죠. 친일 문화론을 1966년에 펴냈습니다. 임종국이 행적을 발굴하며 친일파로 그 지목한 인물 가운데는 자신의 아버지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 친일파 연구를 아버지인 친일 행적을 밝히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지금은 뭐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서 뭐 물론 정치적인 뭐 이슈도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체계적으로 친일파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임종국 선생이 친일문학론이라는 책을 펴낸 1966년 그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천안에서 삼룡동, 구성동에서 네, 집필 작업을 하다가 네, 건강도 89년에? 그렇고, 네, 89년에 1989년 11월에 별세를 했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민족문제원 설립 결의가 이루어지고 네. 그 현재 천안공원묘원에 안치돼가지고 매년 11월에 추모제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그 친일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임종국상도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임종국 선생이 그 아버지의 친일도 고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친일파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사실 임종국 선생을 잘 몰랐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 임문호를 이제
스스로 친일이라고 칭했고 결국엔 자신이 이제 친일파의 후손이 된 건데 네. 그래서 임문호 씨는 또 그 아버지 임문호 씨는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천도교의 뭐 지도자로 활동을 하셨던 예. 분이더라고요. 천도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동학 운동이 이제 휴시가 돼서 창단된 종교적인 부분인데 이분이 그 천도교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천도교인들에게 황민화 정책에 이제 동참해 줄 것을 뭐 호소하는 이런 기고문을 작성을 해서 결국엔 이제 친일로 이제 낙인을 찍히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제 스스로 기록하고 글을 썼던 그 임종국 선생도 굉장히 스스로가 좀 괴롭지 않았을까, 고뇌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저만의 이제 추측을 해보고요. 임종국 선생의 아버지 임문호 씨는 스스로를 뭐 친일 그 서적에서 빼놓지 말라라는 뭐 이제 말씀도 하셨다라고 하니까 두 분 다 스스로 지식인이면서 또 반성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작업을 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임종국 선생이 천안에서 편찬 집필을 하다가 돌아가시고 지금도 천안의 공원미원에 안치가 돼 있고 후학들이 해마다 11월인가요? 네, 추모제를 지금 계속 꾸준히 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안에다가 조형물을 건립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인사와 동일한 4,389명의 추진위원을 모집해서 그 각 10,000원씩 여기에 지금 시민 모금을 통해서 5천만 원을 통해서 그 조형물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그 추진위원회는 그 지난 4월부터 건립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이라든지 모금운동도 펼쳐왔습니다. 네. 그 조형물이 들어서는 장소는 정해진 건가요? 아직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고요. 지금 뭐 독립기념관이나 뭐 삼거리 공원, 뭐 삼거리 공원이면 이제 임종국 선생이 살았던 곳 지금 근처이기 때문에 등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곧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와 성폭행 사건에서 묻지마 폭행과 살인까지 각종 엽기적인 사건이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병원 관계자들이 가담한 납치 후 안매장 사건, 9년간의 보험 사기 등 최근 지역을 무대로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을 짚어보려 합니다. 야, 이 사건 뭐 저도 대충만 얘기를 들었는데 납치를 해서 돈을 뺏고 살해하고 안매장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 명의로 뭐 대출을 받고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람 한 명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그 사건 개요 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사건 개요는 2014년 1월로 넘어가는데요. 뭐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한 환자입니다. 이 퇴원한 환자의 신상 명세, 그러니까 주소 등의 이제 개인 정보를 그 해당 병원 원무부장으로부터 이 범인들이 제공을 받게 되고요. 납치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병원 간호조무사로부터 마약류의 이제 마취제를 활용해서 건네받고 그걸로 납치를 한 다음에 한 6,200만 원이죠. 6,200만 원을 빼앗고 이후에 살해한 후에 뭐 신분증 등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고 또 뭐 핸드폰을 개통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근데 이 원무부장이 개인정보 넘겨주고 간호조무사가 이 마취제를 뭐 제공하고 그랬어요? 예, 뭐 한 가지 더 제가 빠뜨렸는데 이 이동 과정에서 사용된 차량은 또 구급차였어요. 근데 심지어 그 구급차는 또 대포차였고요. 그 정신병원 소유의 차량인데? 아니요. 정신병원 소유 차량은 아니고요. 개인 구급 차량이었고요. 그런 사설. 그 이제 주 범들도 사설 구급 차량 운전 기사들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 외에 다른 또 범행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 2명은 다 지금 현재 1심에서 징역 25년에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이 무슨 사건이에요? 혐의 내용을 보면 처가 자기 남편을 안 보이는 곳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청탁을 받고 이 2명이서 그 70대 남성을 야산으로 끌고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납치, 살인 후 안매장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청부살인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 세 번째가 강도상해 사건인데 그런데 뭐 이제 범죄가 밝혀진 순서는 청부살인과 강도상해가 먼저 밝혀졌고 그 다음에 실형을 이제 수감이 된 상태고요. 수감 중인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드러남에 따라 이게 청부살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청부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를 했지만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청부살인 때문에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게 징역 25년 한 명은 징역 20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선 범행이 또 밝혀졌으니까 이것도 뭐 그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기소 내용에 첨가를 하겠죠. 그렇겠죠.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형이 더해지는 수순을 밟게 되겠죠. 어찌됐건 그 지금 뭐 119뿐만 아니라 사설 환자 구급차가 많잖아요. 이런 그 운전기사들이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그 이송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것도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기관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분명하게 짚어드릴 거는 이거는 천안 아산에 있는 정신병원은 아닙니다. 의정부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해결한 사건입니다. 그 유 기자가 발제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잖아요. 보험 사기 사건.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50대 여성인데요. 9년간 총 26개 병명으로 911일간 입원을 하면서요. 무려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그런 사건입니다. 26개 병명. 그렇죠. 뭐 대충 뭐 병명을 소개시켜드리면 무릎 관절, 뭐 협심증, 어깨 통증, 이유 불명의 통증, 손목 터널 증후군, 뭐 등등 그냥 건드리면 아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온몸이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뭐 아프니까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사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실제 좀 아픈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아픈 걸로 시작해서 그러나 이게 26개 병명으로 911일을 입원하면서 이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썼냐면 한 가지 병명으로 총 입원할 수 있는 기간이 120일이라고 합니다. 보험금이 나오는. 그 120일이 지나면 병명을 바꾸는 거죠. 병명을 바꿔서 다시 입원을 하고 그 또 120일이 지나면 병명을 바꿔서 다시 입원을 하고 하는 수법으로 이 보험 사기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뭐 보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의료 실비 그러면은 본인이 낸 만큼 돌려받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그런 상품들을 가입을 해놓고 좀 사기를 일종의 특약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 문제는 보험회사의 어떤 좀 잘못된 점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그 50대 여성은 2006년도에 6개 상품의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실비보험은 뭐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보험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마 중복 보장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6개 보험이 이제 특약 조건으로 하루에 입원을 하면 얼마씩 뭐 3만 원. 그러니까 입원 일당 3만 원짜리 6개를 들어놓으면 하루만 입원해도 18만 원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몇 개만. 두 분은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 보름 입원한 적이 있고 몇 년 전에도 한 일주일 뭐 수술을 좀 할 일이 있어서. 입원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분은 굉장히 쉽게 입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경찰 얘기로는 일명 연기가 살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하는 연기가 그래서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이렇게 쉽게 입원이 가능하냐? 그러면 혹시 병원도 뭔가 이렇게 연루된 것 아닌가 하나? 그걸 좀 확인을 봤더니 경찰에서는 연루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고 워낙 연기가 좋았다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 나이롱 환자. 저희 원탁의 기자들 다시 보기 방법이 또 한 가지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외에도 TV에서 VOD 메뉴로 들어가시면 TV 다시 보기 여기에서 TV로드를 선택하시면 지난 방송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본방사수 금요일 밤 10시 본방송과 이후 재방송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